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방문가 공무원 회계학에서요, 2022년도 회계학 우리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입문특강이라는 과정을 준비했고요. 이름이 입문특강이기 때문에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하는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회계가 난생 처음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나는 회계에 대해서 조금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쉽게 들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회계라는 것 자체가 이름만으로도 이미 장벽이 있죠. 그래서 회계에 대한 낯섦을 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회계적 용어에 친숙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회계라고 하는 거는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게임을 처음 하려면 제일 먼저 외워야 될 게 있죠. 규칙. 그리고 게임에 나오는 각종 캐릭터 이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캐릭터는 어떤 걸 넣는 순간 뭐 강화가 된다 이런 것도 있을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우리가 게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회계도 회계가 쓰는 용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실제로 실생활에서 쓰는 경우는 많진 않은데 회계에서 쓰는 용어가 따로 있다 보니까 이 용어를 우리가 접하지 못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약간 외계어로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요 용어를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입문특강이라는 과정을 만들었으니까 아직까지 회계 용어가 조금 낯설다. 나는 공부를 아직 많이 해보지 못해서 용어가 계속 섞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과정을 통해서 저랑 하나하나씩 좀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고요. 바로 내용을 좀 나가볼 겁니다. 저는 방문가 공무원 회계학 과정을 맡고 있는 신은미 세무사라고 하고요. 이 공무원뿐만 아니고 감정평가사, 세무사, 그리고 여러 회계가 나오는 대부분의 과정에서는 제가 강의를 합니다. 공기업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거기 가도 제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회계 과정에서는 제가 거의 대부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꼽자면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은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조금 편하게 줄수록 제가 더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좀 부족하구나라고 스스로 깨닫는 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 말고 다른 시험에서 또는 학과 시험에서 질문하시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것도 뭐 알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거니까 어떤 질문이라도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뭐 저의 일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답변을 최대한 하루 이틀 내에는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도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메일 주소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강의를 수강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회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게 목적이니까 앞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알리는 삶, 여기 앞에 이름이 신은 두 글자는 따면 되니까요. 네이트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회계에 대한 질문을 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의 TMI이긴 하지만 저는요, 세무사 일을 하기 전에 증권사를 한 8년 정도 다녔어요. 그래서 회계는 뒤에 가보면 계속 주식회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에서 다닌 경험이 이럴 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재밌게 전달하는 게 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 앞으로 계속 제 산 경험들을 얘기해 드릴 거니까 쟤는 저렇게 살았구나. 강의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입문특강의 주제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자, 회계란 무엇인가? 일단 제목부터 좀 아무래도 듣기가 싫으실 수 있는데 쉬운 얘기부터 할게요. 회계는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게 회계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용돈을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해보고 싶다. 그냥 그동안은요, 부모님이 용돈을 월에 30만 원 보내주신다. 그러면 어차피 월 30만 원은 다음 달에도 들어올 거니까 그냥 흥청망청 쓰지라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도대체 어디다가 돈을 쓰는지 한번 적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30만 원 가지고 내가 어디다가 돈을 쓰지? 다 이거죠. 배달의 민족. 그죠? 아니면 뭐 또 여기 죄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는 거 쭉 하고 났더니 돈이 이거밖에 안 남아. 그러면 본인들이 깨우치죠. 내가 너무 많이 먹었구나. 또는 뭐 교재비 같은 거 아니면 뭐 학원 수강료 같은 것도 빼겠죠. 그러면 내가 교재비와 학원 수강료에 어느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깨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회계의 장점이죠. 여러분들이 번 거와 쓴 거를 한번 적어보시는 것부터가 우리 여러분들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가 하는 일은 이겁니다. 얼마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그냥 쭉 적어보는 것부터가 회계의 출발이에요. 이런 거를 개인 회계라고 불러요.
개인들이 먹고 쓰고 하는 거 쭉 써보는 것도 회계예요. 여러분들이 회계 활동 하시는 거죠. 다만 개인에게는 쉽죠. 그냥 먹고 쓰고 이런 거니까 단순해. 그리고 이거 가지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따지진 않잖아요. 부모님은 뭐라고 하지? 왜 이렇게 많이 먹었니? 그렇죠? 교재비에 쓰라고 준 돈을 너는 먹었구나. PC방을 갔구나. 부모님이 잔소리할 수는 있지만 또는 내가 스스로 잘못했구나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도 자기가 쓰면 되는 거지. 내가 다이소에 가서 용돈 기입장을 사도 되고요. 그냥 A4 용지 찢어가지고 써도 돼. 그래서 개인회계라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보시면 수행하는 활동이 단순하다. 저것도 시험 문제예요. 개인 활동은 굉장히 단순하지. 그리고 필요한 양식도 특별하게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알아볼 수 있게만 쓰시면 돼. 그리고 법적으로 강제력은 없죠. 그런데 하나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단식부기가 이거예요. 번 거 쓴 거가 한 장에 나와. 그래서 그냥 한 큐에 이렇게 보는 거를 단식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단식북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회계 작성의 부담은 적죠. 그래서 그냥 수술해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회계할 때 지켜주셔야 될 건 있어요. 숨기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숨기는 순간 벌써부터 뭔가 구린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뺄까?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분식회계에 대한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 회계를 잘하는 분들이 기업 회계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 회계는 정직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게 개인 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개인 회계는 안 물어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 회계 할 때가 있어요.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할 때 보면 내가 월에 얼마 받았지? 그리고 뭐 소득세 같은 거 떼간 거, 그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 이런 거 낸 거 쭉 명세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카드 쓴 거 나오면 알 거야. 번 돈이 이건데 내가 카드를 이만큼 쓴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사회초년생, 저도 사회생활을 했거든요. 3년 차까지는 또 못 벌어. 번 거보다 쓴 게 더 많아요. 저도 낼 때마다 내가 카드를 이렇게나 많이 썼어. 번 거보다 카드를 더 쓴 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회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직하게 하시고 이렇게 필요한 방법대로 잘 만드시면 되는 건데 시험에서는 개인 회계를 낼 수가 없죠. 법적 강제력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로 만나게 될 거는 바로 이놈이죠. 기업 회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아쉬운 점이 이거예요. 학생들한테 공부만 시켜. 그리고 학생들한테 예금 적금에 대한 투자 개념이 전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용돈을 주면 저희 집 앞마당에 그 농협이라는 지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가서 부모님이 입금하고 출금하는 건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은행은 입금 출금하는 곳으로만 알았어요. 거기 가보면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 거를 몰랐지. 그거를 조금이라도 경험을 했으면 저는 아마 지금쯤 더 잘 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기업 회계는 개인 회계보다는 훨씬 복잡해요. 그리고 기업을 설립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낯선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아무래도 이런 게 중요하죠. 수행하는 활동이 복잡하다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기업은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할까요? 제일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제가 매번 그 수업 시간에도 예를 드리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신발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신발을 사와서 파는 업종 한번 해볼게요. 이 회사는 신발을 사와요. 사오는 거 하고 신발을 파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 신발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일단 뭐 필요해요? 신발을 사오는 것도 필요하고 팔기도 해야 돼. 근데 그냥 팔려요? 그냥 팔리냐고. 안 팔리죠. 홍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좀 유명한 사람한테 입히거나 신겨야지 이게 뭐 장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데 요즘에 인스타그램 같은 데 가보시면 같은 가방, 같은 신발이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입고 다녀. 그건 뭐 한 거예요? 광고한 거지 뭐. 그래서 기업들은 광고 선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사람한테 입힐까? 어느 사람한테 이거를 잘 홍보할까도 기업들이 고민을 해야 돼.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분들이 고민했잖아요. 급여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급여. 그리고 하늘에서 저희가 일할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 붙어서 일을 해야지. 그러면 임차료도 나가고요. 월세라고 하죠. 흔히. 이런 거 다 내고도 돈을 남겨야 돼.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저희는 회계가 기록을 해줘야 돼요. 이 회사는 어떻게 팔아서 어디다가 썼는지를 누군가는 설명해 줘야 된다. 그게 바로 회계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 회계는 훨씬 복잡하구나. 설마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까요? 나와요. 그래서 개인 회계보다는 기업 회계는 훨씬 수행하는 활동이 복잡하고요. 그리고 정형화된 양식이 필요해요. 자, 이거부터죠. 왜 정형화된 양식이 필요하겠어요? 기업이 한두 개 기업만 있겠냐고요.
기업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그냥 기업이 100개가 있는데 100개의 기업이 다 지들 나름의 양식을 만들면 저는 죽어요. 100개의 기업은 A, B, C, D, E, F 쭉 해가지고 100개의 기업이 각각 스스로 양식을 만들면 할 때마다 배우고 할 때마다 배우고 할 때마다 배우고 해야 돼요. 그러면 회계가 너무 중복이잖아요. 내가 똑같은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중복으로 인한 불편함도 줄이는 거고요. 회계 정보는 저만 봐요. 외부에 있는 제3자도 봐요. 외부에 있는 제3자도 봐. 그러니까 제3자도 공부만 하면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형화된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양식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기업 회계의 출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적 강제력 있음. 요건 좀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법적 강제력 있음의 대표적인 게요. 재무제표는 요게 이제 재무제표예요. 양식. 재무제표는 1년에 한 번씩 나와야 돼요. 1년에 한 번씩은 나와줘야 돼. 강제예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안 만들었어. 그러면 회사를 접겠다는 의도로 읽어요. 그래서 회사가 조만간 상장 폐지 또는 사라질 수도 있어. 그래서 굉장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거고요. 재무제표는 1년에 한 번은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 거지. 그래서 법적 강제력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재무제표를 중요한 자료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식북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뒤에 가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니까 이거부터 갈게요. 자, 정형화된 양식을 이해하는 것부터. 자, 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무슨 일들을 했는지 알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업 회계를 이해하려면 필요한 양식이 있는데 일단 뭐가 있을까? 한번 써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요. 자, A라는 기업이라고 명칭을 한번 해볼게요. 자, A 기업, 너 지금 뭐 있니? 가지고 있는 게 뭐야? 가지고 있는 게 뭐니? 그리고 혹시 빚진 거 있어? 그런 거를 뭐 부채라고 부르죠. 빚은 얼마나 있는 거야? 이런 걸로 좀 알려줘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A라는 기업이 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A 기업 너 올해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쓴 거니? 이런 것도 난 궁금한데요. 그리고 A 기업 너네 올해 현금은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간 거야? 그리고 A라는 기업이 만약 주식회사라고 하면요. 주식회사는 앞에 주자가 주주예요. 주주. 주주들이 출연해서 만든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부르는데 혹시 주주와 거래를 한 건 없어? 주주와 거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5번째까지 쓰고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5번째가 뭐냐면 가지고 있는 거 빚, 번 거, 쓴 거 다 금액으로 나와야 돼요. 얼마. 그러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그 금액이 나온 건데 그런 걸 회계에서 쓰는 정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나는 이 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부터가 이제 재무제표의 필요. 그래서 제가 하단에다 이렇게 썼는데 저랑 같이 필기할 게 있어요. 저는 조금 필기하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쓰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필기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좀 커요. 나중 가면 막 용어를 자기 마음대로 써. 그래서 제가 요 하단에다가 기업 회계가 필요한 양식 5개를 한번 조금 쉽게 써봤으니까 한번 저랑 말을 좀 풀어 써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자 A 기업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이런 걸 회계에서는 자산이라고 불러요. 우리도 자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너 지금 가진 거 얼마나 있니? 돈 얼마 있고 차가 있고요. 그리고 집이 있습니다. 그게 네 자산이지 뭐. 근데 그 자산 중에서 빚으로 조달한 것도 있지 않아요? 제가 집을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빚이 4억이에요. 그러면 빚도 얼마인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빚을 회계에서는 부채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남는 게 저의 순수 자본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재무 상태표라고 불러요.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요거 지금 right now. 그래서 재무 상태표라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점이라고 불러. 그래서 시험에서도 최근에 또 나왔어요. 일정 기간에 자산, 부채, 자본을 설명하는 표가 재무 상태표라고 하면 X지. 일정 시점이니까. 그래서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을 설명하는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계에서는 재무 상태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1번 양식 지금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데 그러면 부족한 게 좀 있어요. 시점이잖아. 그러면 너 올 한해 무슨 일을 한 거니?
대표적으로 기업은 영리기업이에요. 영리기업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영리기업은 다양한 영업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게 있네요. 올해래 올해. 이거를 회계에선 당기라고 불러요. 당기. 그래서 올해라고 하면 이건 너무 이제 사제 표현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실무적으로 올해라고 쓰기는 하지만 회계적으로는 당기라고 읽어야 돼요. 당기. 그래서 우리는 올해라고 안 해요. 이제부터는 당기 재무제표라고 할 거야. 그래서 당기에 얼마나 벌었고가 뭐예요? 수익이야, 수익. 그래서 얼마나 벌었고가 수익이고요. 얼마나 썼나를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벌고 쓴 게 있으면 남긴 건지 까먹은 건지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얼마나 번 거야 라고 하는 건 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뺐더니 돈을 남겼으면 이익인 거고 얼마나 까먹은 거야를 손실이라고 불러요. 자,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저희가 합쳐서 손익이라고 불러요. 이게 아직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정을 다 듣고 시험 갈 실력이 되셨다라고 했는데도 이걸 틀려요. 자, 질문이 X1년도 회계연도에 A라는 기업의 수익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익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익이랑 수익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죠? 그게 나중 가면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이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점수를 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과 이익 또는 손실 요거를 합쳐서 손익이라고 부른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계 공부를 하잖아요. 이 손익이라는 단어를 적어도 하루에 10대 번 넘게는 볼 거야. 그래서 손익이라고 하는 거를 알려줄 양식도 필요하죠. 그런 거를 포괄 손익 계산서라고 불러요. 이름이 너무나 정직하지. 손익을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손익. 그게 회계에서는 일한 결과야. 그래서 재무성과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재무성과지. 일정 기간 동안 재무성과를 보여주는 표 하면 포괄손익계산서인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필요하지 뭐. 겁나 필요하겠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라는 양식도 있어야 된다고 공감하면 돼요. 공감. 그 다음부터는 채워나갈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너 현금 얼마나 들어왔고 그거를 회계에서는 유입이라고 불러요. 현금의 유입. 얼마나 나간 거야? 요거를 유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온 이력도 있을 거고 나간 이력도 있겠죠? 그런 거를 현금 흐름표라고 불러요. 벌써 3개 했어요. 3개.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주주들과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많이는 안 해요. 주주와의 거래는 극히 드물어. 하지만 한 번 거래가 일어나면 좀 특징적인 친구 아닌가?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로 증감이 있었다면 이런 거를 자본 변동표라고 부릅니다. 외우려고 하면 힘들고 자연스럽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금액이 나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주석이라고 불러요. 주석에 구구절절 써놨어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 지금 주석에 진짜 페이지가 몇 페이지 되는지 아세요? 클릭만 해보면 아는데 아무도 클릭을 안 해보지 뭐. 재무상태표부터 쭉 해가지고 이 주석이 거의 몇십 페이지, 많은 기업은 100페이지 넘게 나오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5개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재무제표라고 부른다. 제목 정리. 재무제표 안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는 거예요. 시험에 단골 질문은 요거다. 주석도 들어가, 주석도. 그래서 이 5가지 재무제표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자, 이거 하나 빼먹을까? 자본변동 빼먹을까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러면 기업이 이해가 되냐고. 뭔가 한 축이 빠진 거야. 그래서 재무제표는 동등한 비중으로 중요하다. 이게 2021년도인가 국가직의 아마 시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재무제표는 동등한 비중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이런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나는 저 A라는 기업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A라는 기업을 이해하려면 5가지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공감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럼 뭘까요?
1, 2, 3, 4, 5를 다 만들어 보면 좋은데 우리 시험이 20분 내에 어떻게 A기업의 재무제표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1번, 2번 주로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가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가 될 거니까 시험 문제 잘 기억하시려면 이거부터 봐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잔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끝에 가면 이래. 재무상태표를 물어보면 남은 잔액을 물어보는 거 아닌가? 포괄손익계산서는 증감을 물어보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나중 가면 또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질문했는데 이걸 답하고 이걸 물어보는데 또 쟤를 답하고 있어. 그래서 물어보는 곳이 어딘가에 따라서 잔액이 답이 될 수도 있고 증감이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를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읽어두시는 게 기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회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저희가 쭉 해볼 거니까 우리 요 양식 한 번만 다시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용어는 얘기 다 드렸고 시점 얘기했고 가지고 있는 걸 자산 그리고 쓴 거를 부채, 빚을 부채라고 부르고 올해 벌고 쓰고 한 거 수익 비용을 정리하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어. 둘을 합쳐서 손익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다음에 현금의 유임 유출. 그리고 자본변동표와 주석이라는 게 있어야 그 회사가 뭐 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요 기업회계를 공부를 해볼 건데 이제 더 재밌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기업회계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상법 안 배우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 기업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업도 이런 기업도 있잖아요. 친구랑 동업을 한 거야. 그럼 너랑 나랑만 투자해서 만든 기업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 돈이 들어오는 기업도 있지. 점점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가게부터 출발하다가 기업은 이래요. 자, 이거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요 초반에 이제 나는 기술력이 좀 있어. 내 친구랑 같이 동업을 하면 될 것 같아. 주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게임 회사. 자, 저는 처음에 A라는 나와 B라는 우리 친구가 만나가지고 그냥 조그만한 그 사무실 하나 빌려가지고 너랑 나랑 그 노트북 들고 와가지고 이제 영어 뭔가 시작하려고 해. 서로 의기투합한 거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절반씩 우리 내 가지고 사업 하나 이름을 좀 달아놓자. 그래서 사업 하나 열었어. 근데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요 아이템을 들고 좀 더 큰 기업을 가겠죠. 큰 기업에 가서 이제 외부에 있는 돈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A와 B가 개발했던 이게 빵 터져. 그럼 이제 A, B는 어디에 가요? 돈박성을 않는 거지. 그래서 주로 기업은 소규모에서 출발했다가 크게 확장하려면 외부에 있는 돈을 받아야 돼요. 왜? 내가 벼락부자 아니잖아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은 1억밖에 안 되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이 기술력은 1,000억짜리야. 돼요? 1억 가지고 1,000억짜리 기술력 못 만들어. 그러면 1억짜리 기술을 1,000억이라는 걸로 만들려면 외부에 있는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가 돼야 돼. 그래서 다음 장 가보시면 이제 주식회사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시험 문제는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식회사 한국이라고. 그냥 이름은 주식회사 한국이야. 주식회사 한국이 나올 거고 그럼 이 주식회사의 구조를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주식회사라는 곳은 작은 기업은 아니에요. 굉장히 큰 규모의 기업이고요. 이게 이제 주식회사의 기본 구조예요. 자, 보시면 주식회사라는 건 내 돈 갖고 내가 하기에는 너무 작지. 주로 개인 기업은요. 요즘 얘기로는 내돈내산이에요. 그냥 내 돈 내고 내가 사는 거야. 꼬라박는 것도 나고 버는 것도 나예요. 그래서 자영업은 말아먹었다고 누구한테 읍소할 수는 없어. 내가 말아먹은 거니까. 내가 그냥 슬프고 돈을 잘 버는 것도 내가 잘 버는 거예요. 근데 주식회사는 이거요. 남의 돈으로 내가 사. 그래서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라는 분이랑 주주라는 분이 경영자라고 하는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 자, 요 투자를 회계에선 이렇게 불러요. 파이낸싱. 투자를 한겨. 그러면 경영자가 그걸 가지고 쓰겠죠. 경영자가 쓰잖아. 경영자가 예를 들어 뭐 건물도 하나 사고 기술력도 뭐 개발을 하고 그래서 경영자가 그 돈을 가지고 써요. 그러면 이 채권자랑 주주는 궁금해 안 궁금해? 너무 궁금하지. 저기 있는 경영자를 그래도 표면상으로는 되게 이력이 화려해요. 뭐 예를 들어 뭐 콜롬비아 대학 나왔고 대부분은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셨을 거니까 경영자가 너무 겉으로는 괜찮아. 근데 이 경영자가 아무래도 조금 믿기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자랑 주주랑 경영자는 끊임없이 상호 감시를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돼. 주주가 돈만 맡기고 까먹는 거야. 그 회사가 무슨 회사를 하는지를 모르고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이 소리는 뭐냐면 그냥 주주가 경영자한테 너 내 돈 내 맘대로 써라. 네 맘대로 써라라고 그냥 열어놓은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주주는 항상 경영자가요.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증권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증권에서 나오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팔알이 이거예요. 무슨 기업인지를 몰라. 그지? 주식회사의 기본 구조는 주주가 경영자를 믿고 투자하셨잖아요. 그러면 경영자가 잘했나 못했나를 봐야 되는데 주주들은 이 경영자한테 내 돈을 맡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궁금해. 경영자가 어디다 돈을 썼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상호 감시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회계적 용어로 갑니다. 경영자가 있고 채권자 주주가 있는데 여기 밑에다가 보시면 경영자는 뭐 하는 거예요? 돈을 쓰는 사람이야. 자금을 운용한다라고 해요. 운용이 뭐야? 쓰는 거야. 이 돈을 투자 받은 돈을 쓰고 집행하는 주체가 경영자예요. 경영자 겁나 중요하네. 경영자가 채권자 주주한테 받은 돈을 잘 써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쓰면 돈을 잘 벌었을 거고 잘못된 데 썼으면 경영자 갈아버려야지. 경영자도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경영자가 자금을 운용하는 거고 이 채권자와 주주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돈을 투자하신 분이지. 그래서 이 자금 투자라고 하기도 하고 조달,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라고도 얘기해요. 자, 중요한 표현들 나왔어요.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은 경영자. 그리고 부채와 자본이라고 부르는데 채권자 주주가 자금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게 주식회사야. 이렇게 굴러가는 게 주식회사니까 알려주고자 하는 정보가 얘 파트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재무상태표 계략적인 양식 하나만 볼게요. 진짜 심플하게 한 거예요. 경영자가 쓴 내역을 쭉 기재하는 것을 자산이라고 불러요. 자, 시험 문제. 자산은 뭘 보여준다? 운용 현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다 썼냐고. 그리고 부채와 자본이라고 부르는데 채권자가 투자한 몫이 있을 거고 주주가 투자한 몫이 있겠지. 자,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채권자와 주주는 생각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자, 채권자는요. 뭐가 목적일까요? 왜 경영자한테 돈을 빌려줬을까? 이걸 이해해야 돼. 자, 이 채권자의 목적은 뭘까요? 요즘에 은행 가봤어요? 은행 가보면 이자가 진짜 쥐꼬리만큼이야. 내가 이 이자를 받아가지고 집을 산다고? 어불성설이에요. 아, 이자 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집을 못 사. 1,000억이 있어야지 이자가 조금 나올까 말까야. 그 1,000억이면 집을 그냥 사지. 그래서 이자 가지고 돈 버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은행 예금이 너무 쥐꼬리만큼인데 이 회사는 은행 이자보단 더 많이 준대. 그렇잖아. 은행 이자보다는 경영자가 주는 이자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은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고 싶은 거야. 이자 받고 싶잖아요. 은행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좀 줘야지. 어떻게 회사한테 빌려주는 게 은행보다 더 낮은 이자를 안 줘요. 그래서 회사한테는 적어도 은행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하지. 왜? 회사는 좀 불안하잖아. 그래, 은행은 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굉장히 안정적인 곳이니까 예금을 막 찌꼬리만큼 줘도 은행 가요. 근데 회사는 좀 불안할걸? 네, 그래서 이자를 조금 더 받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원금을 원활하게 회수하고자 하는 게 이 채권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채권자는 위험을 선호하는 분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에요. 내가 봐도 위험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야. 이분들한테 코인 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의절하자는 얘기야. 이런 분들은 은행보다 조금 더 받고자 하는 분이죠. 그럼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채권만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주식 권해도 한 귀로 듣고 두 귀로 흘리셔. 내 성향과 주식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데 남들이 한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건 괜찮아. 근데 본인이 감당할 만큼만 해야지. 내 심장이 요만한데 어떻게 주식을 사니? 내 심장은 요만하면 내 요만큼 감당할 만큼만 주식을 사야죠. 그 다음에는 그냥 은행에 넣어두시든가 조금 더 안정적인 상품을 찾으시면 돼. 그래서 이분들은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분이에요. 그에 비해서 왔어. 이 주주가 투자하는 거는 뭘 먹고자 하는 걸까요? 이 주주의 목적은 이거야. 이자 생각냈으면 그냥 채권 투자하시고 주주의 목적은 시세 차익. 시세 차익. 자, 그 회사가 빵 뜰 것 같아. 앞으로 이런 산업이 잘 될 것 같아서 그 기업을 골랐어. 주식 투자했어. 생각한 대로 잘 됐어. 그러면 100만 원에 산 주식이 200~300만 원 갈 수 있겠죠. 믿고 투자하는 거야.
주식시장은 효율적이라고 믿는 거니까 좋은 회사는 주가가 오를 거라고 믿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 차익과 더불어 그 회사가 돈 잘 벌면 저한테 조금 수수료 같은 거 줄걸? 그런 거를 배당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배당금 수익, 요런 게 이 주주들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주들과 우리가 채권자는 목적이 좀 다르고 이 주주들 이렇게 주식 투자할 정도가 되면 코인 권해봐도 될 것 같아. 그죠? 물론 안 되지. 주식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주식은 그래도 이유라도 있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에 이유가 있다고. 자산을 잘 써서 돈을 잘 벌면 주가가 올라요. 언젠가는. 그래서 이유가 있어 주식은. 그래서 좋은 주식을 오랜 동안 묻어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시세 차익이나 배당금 수익이 목적이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이분들은 얘보다는 좀 선호하는 거지. 그래서 위험을 채권자보다는 더 많이 부담해도 돼. 그래서 위험 선호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만 더요. 가장 큰 차이점이야. 채권의 이자는 매년 또는 매달 줘야 돼요. 저 기업이 어렵든 좋든 안정적으로 매달 또는 뭐 매년 이런 식으로 꼭 나가야 돼. 이자는. 근데 배당금은 어떤지 알아요? 좋아야 주는 거야. 회사가 올해 성과가 빵인데 어떻게 배당금을 주니? 그래서 배당금은요, 회사가 좋은 실적일 때 지불해요. 그래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재밌는 일이 있어요. 자, 주식회사야. 잘 됐어. 근데 또 돈을 더 모집하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회사는 자꾸 키우고 싶은 거지 줄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사장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면 사장님들은 막 꿈이 커. 줄이는 걸 되게 싫어해. 부끄럽다 이거지. 나는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사장님 얘기를 듣는데 회사가 안 좋으면 이걸 축소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축소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늘리는 거. 그래서 회사 규모를 막 빵빵빵 키우고 싶어. 그러면 얘를 모집할까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죠? 그래서 회사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채권자한테 돈을 빌려볼까? 주주한테 빌려볼까? 회사가 판단하는 거야. 그런 거를 경영자들이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재미있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시장이 좋으면 막 주주를 모집해. 모집하기가 쉬워지잖아. 다 관심이 있어. 전 국민이 관심이 있으면 공고만 하면 사람들이 와. 우리 기업을 안 보지. 그냥 주식에 돈을 끌어오기가 좋은 거야. 근데 그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지금 막 하한가를 치고 하면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안 오겠죠. 그러면 갑자기 또 채권으로 몰리는 거야. 안전자산이라고. 그래서 회사는 적절하게 채권과 우리가 주주들 모집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쓸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하나 더요. 누가 먼저일까? 위험을 싫어하는 분한테 먼저 지불을 해줘야지. 이분들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요놈이 퍼스트예요. 부채가 먼저고 자본은 남은 지분, 자녀 지분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자본이 부채 다음이다라고 해서 자녀 지분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은 위험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 불안하신 분들, 가슴이 요만하신 분들한테 먼저 대금을 갚아줘야 돼. 이분들은 그걸 알고 투자하신 거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 자산을 가지고 쓰겠죠. 자, 이제 여기서도 출발하는 거예요. 자, 금액을 키워보자. 채권자한테 100억을 조달했고요. 주주한테 또 100억을 조달했어. 그럼 회사가 200억 갖고 출발하죠. 그러면 우선은 현금 200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현금 200억만 가지고 가만히 있는 기업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싫어해. 현금을 가지고 써야지. 그죠? 요즘에 3분기인가? 이때 막 카드 많이 쓰면 뭐 환급해주고 이러신다는데, 그래서 소비가 돼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쥐고 있는 거 극혐. 그래서 현금 200억을 가지고 경영자가 생각을 할 걸 일을 해야지. 자, 무슨 일을 할까요? 경영자가 일을 하려면 필요한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현금 200억을 받았고 한번 써보자. 일단 제가 필요한 건물 한 채를 샀어요. 건물 한 20억짜리 샀고 땅도 샀어. 땅도 한 30억 주고 샀어요. 200억 중에 아직 50억밖에 안 썼어. 그리고 나는 뭐도 필요할까요? 기계도 필요해. 기계도 한 10억짜리 샀고, 그리고 물건을 띄어와서 파는 회사야. 아까 제가 뭐 신발 파는 회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품이라고 해서 팔려고 사온 그 물건이라는 게 있겠죠. 그걸 지금 한 100억치 샀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200억이 이렇게 바뀌었네.
건물, 토지, 기계, 상품, 현금이라는 걸로 바뀌었어. 이제 레디가 된 거예요. 나는 사업을 할 준비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 설립했을 때 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조금만 더 하고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건물을 가지고 20억이라는 건물을 가지고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가 돼요. 자, 날짜를 써볼게. X1년도 1월 1일자에 200억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1년이란 시간이 지났어. 그러면 처음에는 이 상태였지만 나중 가면 바뀌어 있지 않겠어요? 자, 생각해봐요. 건물이 처음에는 20억짜리였지. 그런데 건물은 낡고 있는 중일 것 같은데 처음엔 20억이지만 1년이란 시간 동안 건물을 쓰지 않으셨나? 건물도 오래되면 리모델링 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죽고 있어. 그래서 건물이 20억이 왠지 1년도 말이면 20억이 아닐 것 같아.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1년 말이 됐을 때 얼마가 됐을까라고 회계 처리해줘야지. 그런 걸 감가상각이라고 불러요. 뭐 시험 문제 나와요. 감비 안 나오는 회계 시험이 어딨어.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거야. 1월 1일자에 쓴 내역은 이거고 지금 이건데 1년 말이 지나면 바뀔걸. 그거를 누군가는 알려줘야지. 근데 토지는 주로 그냥 30억이 30억이에요. 땅이라는 건 그래서 좋은 거야. 그죠? 부모님, 저희 뭐 부모님 세대는 돈 있으면 땅 사래요. 저희 부모님도 돈은 별로 없는데 저는 자꾸 돈 생기면 땅을 사래요. 살 땅이 없어. 그래서 땅은 언젠간 저를 배신하지 않는데. 왜? 다시면 다시 쓸 거니까. 그래서 땅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도 많죠. 그런 거를 뭐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자원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기계도 낡지 않겠어요? 10억짜리 기계가 자동차도 그렇지. 자동차가 제일 직관적이에요. 자동차를 살 땐 되게 좋거든요. 그 기분이 오래 안 가. 자동차가 나오는 순간부터 구 모델이 되는 거죠. 핸드폰도 그래. 사고 문 열고 나가자마자 또 신제품이 나오면 내 건 되게 헌 거 같은 거야. 그래서 10억이 1년도 말에는 10억이 아닐걸? 그리고 이거 봐보자. 상품 100억을 야심차게 사왔으면 가지고 있을래 팔래? 팔아야지. 이거를 제 시즌에 못 팔면 똥값이 되는 거예요. 자, 100억이라는 게 지금 신발을 사왔다고. 여러분들이 신발 좋아하잖아요. 저는 신발은 그냥 발에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발이 요즘 되게 이슈잖아요. 다 좋은 신발 신고 다니시던데. 그래서 신발이라는 게 시즌이 있어요, 시즌이. 요즘 잘 팔리는 신발이 있는 거고 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굉장히 헌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이라는 거를 팔겠죠? 팔리기도 하고 안 팔리고 남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문제인 거야. 자, 조금 더 재밌는 얘기 해볼게. 제가 이 100억짜리 상품을 100억에 팔면 바보. 100억짜리를 100억에 팔면 바보. 그러면 사업을 그냥 안 해야 돼. 100억을 1000억에 파는 게 기업이야. 100억을 1000억에 팔 수 있는 게 기업이에요. 샤넬 같은 데가 그렇지. 명칭을 얘기해도 되잖아요. 샤넬 가면 오픈런이라고 줄 서죠. 왜 그걸 그렇게 사고 싶어 해? 그게 샤넬의 마케팅인 거야. 그래서 100억짜리를 뭐 비싸게 팔아야지 1000억에 파는 거. 이게 기업의 능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팔았어. 이 중에 80%를 팔았고 20%가 안 팔린 상태로 남은 거야. 80%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안 팔린 게 지금 20억치 있어. 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20억은 제가 사온 값이야. 근데 문제는 이거 있다고 했잖아요. 유행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20억짜리는 안 팔리면 진짜 기업들이 싫어해요. 여러분들 봐봐. 옷 같은 것도요. 백화점에 걸릴 때는 되게 사고 싶다. 아울렛만 해도 괜찮아. 근데 저기 보시면 어떤 이런 공실된 사무실 빌려가지고 떨이 판매라 가지고 해가지고 막 무더기로 팔면 안 사고 싶어. 마찬가지로 20억짜리라는 게 나중에 가면 똥값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거를 회계에서는 또 뭐 저가법이라고 불러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라는 걸 느끼면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이유를 이해하거든요. 20억에 주고 샀는데 지금 그거 막 떨이 판매해야 된대. 그래서 팔아서 건질 수 있는 게 10억밖에 안 된다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20억을 쓸래, 10억을 쓸래? 재무상태표에. 그거부터가 이제 회계인 거예요. 20억이죠. 내가 사온 게 20억인데요. 그걸 역사적 원가주의라고 불러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팔면 10억밖에 안 된다는데요. 그러면 10억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는 이걸 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다 시험 문제를 얘기 드리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40억도 연말이 가면 뭐 얼마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계는 이거 하는 거야, 이거. 기초라고 부르고 기말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걸 계속 팔로우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회계는 제가 늘 얘기 드리거든요. 뒷공문이 따라다니는 직업이라고. 제가 회계로 밥을 먹고 살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이거는 지저분하고 굉장히 사람이 디테일해야 돼요. 회계를 하면 할수록 자꾸 뭔가 안 맞는 거 있죠. 숫자가 딱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데 숫자가 안 떨어지잖아. 잠을 못 자. 직업병이야, 직업병. 여러분 나중에 실무에 가셔서 합격하셔가지고 세무직이 되셨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저보다 더 하면 더 할걸? 그래서 숫자라는 걸 이제 따라가는 직업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꼼꼼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계속 짚어드릴 거니까 언젠간 나중 가면 그게 자동으로 떠오를 정도가 되면 돼요. 그래서 자, 주식회사는 이런 곳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써보고 갈게요. 자, 이제 채권자 주주 받고 경영자라는 걸 봤어요. 그러면 제가 양식을 이렇게 팔 벌려서 썼죠. 이런 게 재무상태표예요.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표라고 부르는데 자산이 자금의 운용 현황을 보여주는 거죠. 얘는 조달 원천이라고 불러. 어떻게 돈 끌었냐고. 조달 원천. 그냥 돈 끌어온 데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쉬웠을 거를 조달 원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만 더. 조달 원천과 운용 현황인데 요쪽을 우리가 회계에서는 차변이라고 불러요. 차변. 그리고 요쪽 항등식 기준으로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불러요. 자,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차변, 대변 외워도 좋은데 이 대라고 하는 게 빌려줄 대예요. 한문이야, 한문. 들어온 얘기 아니고 대변은 그냥 빌려줬다고. 쟤한테, 경영자한테. 그치? 그리고 경영자는 그걸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빌린 돈을 어디다가 썼냐라고 해서 빌릴 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이라고 부르고 차변이 누구 영역? 경영자 영역이야. 그래서 차변이 경영자의 영역이고요. 대변 쪽을 주주와 채권자의 영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최근에 시험 문제 얼마 안 됐어. 자산이 운용 현황을 보여주는 거죠. 시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운용 현황을 보여주는 것은 자본이다. 지금 들으면 아닌 것 같지만 시험장 가보시면 그런 게 틀린다고요. 그래서 자금의 조달 원천을 보여주는 게 대변 쪽이고 운용 현황은 자산이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양식을 가지고 기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걸 재무상태표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밑에 뭐 공부 팁이라고 써놨는데 설명을 다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면요, 이 빈 공간을 스스로 채워보는 게 필요해요. 백지복습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진짜 정말 좋은 학습법이야. 그래서 이 공란에다가 아까 설명드렸던 자산이 있죠. 그걸 써보는 거야. 돈은 키우기 나름이지 않아요? 코딱지만큼 1억 갖고 일하면 너무 내가 소심하잖아. 그래서 1000억 써봐요. 2000억을 어디다 쓸까? 행복하지 않아요? 내 주머니에는 지금 단돈 얼마도 없는데 2천억짜리 기업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천억을 가지고 어디 쓰지? 뭐 행복회로라고 부르잖아요. 행복회로 돌려보면 되지. 그래서 2천억이라는 걸 가지고 여기다가 막 쓰는 거야. 대신 그 쓴 내역은 얘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주주채권자가 궁금하잖아. 너 어디다 썼냐고. 그러면 이렇게 경영자가 채권자 주주한테 재무제표라는 양식에 담아서 전달하면 돼요. 그래서 채권자 주주한테 이렇게 재무제표라는 걸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는 경영자가 다듬어요. 경영자가 최종 도장을 찍어서 주주채권자한테 전달을 하는 거야. 그러면 주주채권자한테 보지 않겠어요? 내역 쓰잖아. 잘했네. 이 경영자 괜찮네. 좀 더 가지 뭐. 너랑 좀 더 가자. 근데 경영자가 지 맡은 바 책임을 제대로 안 한 거야. 분명히 표면상으로는 지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딴 데 돈을 썼어. 정말 많아요.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는 IT 기업이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알고 봤더니 IT 기업이 아니야. 안에 가봤더니 딴 데 쓰지도 않고 지가 막 이 돈 갖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웃긴 기업 되게 많아. 2천원을 가지고 IT 사업에 쓰라고 내가 돈을 투자한 건데 지들이 스스로 막 주식 거래를 해. 어쩌지? 그러면 그 경영자를 못 믿지. 나 돈 회수해야지. 채권자도 지 돈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상호 감시라는 걸 하게 돼요. 그리고 경영자가 이 재무제표를 들고 와서
이제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받는 자리가 주주총회라는 데가 있어요. 주총 가면 경영자님들이 크게 두 부류지. 잘한 사람은 이정재님처럼 걸어오는 거야. 근데 못한 사람은 거의 기어 들어가는 거지. 이 심장마비 걸려, 심장마비. 경영자가 진짜 일을 못했어. 그러면 주주총회장 가는 게 이거야. 악플 받으러 나오란 얘기야. 그죠? 청문회 같은데 끌려 나오시는 분들 중에 잘했던 분들도 있지만, 청문회에 당당하게 답변하는 분도 있지만 막 기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뭔가 이제 지들이 악플 받으려고 나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 그래서 경영자가 이렇게 수명이 좋은 직업이라고 보기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총장 가가지고요, 잘했나 못했나 평가받고, 잘했으면 더 끌고 가시고 못했으면 갈아버려야지.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서 경영자가 지가 맡은 바 일을 잘해야 돼. 그런 거를 수탁 책임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재무제표에는 이것도 담겨 있겠죠. 수탁 책임에 관한 정보도 재무제표가 전달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일이 별로 없어요. 시험에서는 이런 얘기 하겠냐고. 왜요?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식회사를 만들어 보는 것부터가 회계의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겠는데, 그리고 이런 건 이렇게 전달할수록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품 내가 100억 주고 사왔어. 근데 팔고 남은 게 한 20억치 있어. 그 20억을 그냥 20억으로 보여줄까? 아니면 지금 그 상품이 똥값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똥값으로 보여줄까? 똥값이요. 그러면 그거부터가 이제 회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배워나갈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라는 구조를 잘 써보시는 게 뒤로 갈수록 다 이게 이제 하나씩 채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먼저고 채권자가 먼저, 자본이 후순위라고도 얘기 드렸고, 그리고 채권자 지분을 설명하는 게 부채고 자본을 설명하는 곳이 이제 주주 지분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딱 간단한 것 딱 하나만 설명드리고 조금만 쉬었다가 가볼 겁니다. 옆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주식회사 설립회복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제 우리 말 좀 읽어볼게요. 자, 방금은 제가 그냥 바로바로 숫자를 넣었는데 이게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자, 첫 줄로 가보면 X1년 초래요. 날짜 잘 봐야지. 회사는 아까 1년도 초 거랑 1년도 말 거랑 같냐고. 다르니까 초인지 말인지 잘 보셔야 돼요. 1월 1일자에 강의 용역을 제공하겠대. 우리 지금 강의할 거야. 우리 회사 지금 설립할 거고 우리는 강의를 하는 회사야. 그렇구나. 학원 설립하려고 하는구나. 주식회사 한국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았어. 설립과 동시에 주주가 100만 원의 현금을 줬고 그걸 출자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출자했다라고 해서 자본금이라고 써요. 자본에 넣은 돈, 투자한 돈. 그래서 자본금이라고 불러요. 주주가 준 돈은. 그리고 은행에서 빌려준 거. 둘이 목적 다르잖아. 은행은 빌려준 돈을 차입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차입, 은행에서 빌렸다라고 해서 차입금이라고 부릅니다. 회사는 200만 원 갖고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재무상태표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일단 아까는 그냥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썼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름을 달았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겠죠. 차입금 100만 원, 자본금 100만 원을 가지고 회사 200만 원 갖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요 200만 원 가지고 뭐 하겠니? 써야죠. 그래서 초기 막 투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은 이제 용역 제공하겠지. 처음에 여러분들이 사업체 설립하시면 바로 돈 못 벌어요. 여러분들이 개업을 한다 또는 내가 스스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1, 2년은 버틸 수 있는 그 시드머니가 있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돈 100만 원 갖고 열지 못해. 그냥 1억이라고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 여기 그 노량진 근처에 그 커피 하나 하려고 해도 돈 1억 갖고 안 돼요. 진짜로 여기 작은 구멍가게라고 해서 우습게 볼 게 아니야. 노량진에서 그 조그만한 그 테이크아웃 커피 가게를 하려고 해도요, 자본금이 진짜 몇 억은 있어야 돼. 그래서 뭐 1억이라는 돈이 있다. 아무튼 1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럼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열어. 그러면 이 1억이라는 거 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써야 돼요. 어떻게 처음부터 돈을 버니? 그래서 이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일단 몇 달은 버텨야 될걸.
터져야 돼. 그래서 너무 막 작은 돈을 가지고 개업하시면 진짜로 되게 빨리 힘들어져. 조금만 버텼으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항상 사업 계획을 쓸 때는 이렇게 좀 어디에 쓸 거고 어느 정도까지는 안전자금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아무튼 조금 새길로 빠지긴 했는데 200만 원 가지고 이제 바로 영업 활동을 하기보다는 이것저것 살 거야. 뭐 필요하겠어? 일단 나는 월세 할 거야, 월세. 그래서 상가 그냥 뭐 월세만 뭐 매달 100만 원씩 내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을 거고, 그 다음에 땅에서 할 수는 없잖아. 또 노트북 컴퓨터 같은 것도 사야지. 그리고 직원들도 좀 뽑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부터 이제 회사를 시작을 하는 거다. 그 뒤부터 이제 사업을 가졌으니까 일을 하러 가겠지. 그래서 제일 먼저 설립부터 했고요. 우리 용어 좀 보자. 차입금, 자본금, 현금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을 달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설립이라는 걸 했고요. 하나만 더 해보면 잔액이라는 거 항상 유의하시고, 지금 이 양식이 조금 비어있죠. 써보는 거야. 일부러 쓰라고 제가 이렇게 양식을 비워놨어요. 이 양식이 재무상태표라는 거지. 왜? 자산부채 자본 보여주니까. 그리고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을걸. 그러면 시점을 써줘야지. 그리고 단위가 필요해요. 저희는 지금 콧구멍만 난 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단위가 원단위겠지만 삼성전자가 원단위로 재무제표가 나오겠냐고. 돈이 너무 많아. 돈 세리다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1,000원도 되고 100만 원이라는 기업도 있어서 단위라는 걸 꼭 써줘야 돼요. 그리고 주식회사 한국이라고 했죠. 이름 써줘야지.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어요. 여기 보시면 요거를 회계에서는 표시통화라고 불러요. 재무제표를 무슨 통화로 썼냐고. 다 한국 돈 아닙니까? 아니, 글로벌한 기업은 어떡할 건데. 한국에서 장사 안 하는 기업은 본사는 한국이 있지만 직원들은 다 한국 사람 뽑지만 일은 외국만 하는 기업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는 달러로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무슨 통화를 썼는지를 알려줘야지 그 재무제표가 이게 200만 달러인지 200만 원인지 완전 다르잖아요. 200만 달러면 되게 좋은 기업이야. 200만 달러면 얼마야? 공세를 더 붙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꼭 써주시는 게 재무상태표의 기본 포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셨죠?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뒤에는 요거 잔액 채워가는 연습 좀 할게요. 10분만 쉬었다 하시죠.